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지니입니다. 예, 저희는 요한네스 hirschberg의 서양 철학사 학원 근대와 현대 읽고 있고요. 유물론 공부하고 있습니다. 찍다 보니까 상당히 길어지고 있어요. 자연과학적 유물론이 이제 마지막 챕터인데요. 654쪽입니다. 바로 읽어볼게요. 헤겔 좌파의 유물론은 자연과학적인 유물론 측으로부터 커다란 지지를 받았다. 뉴턴과 플랑크 같은 위대한 사람들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엄밀한 자연과학의 학자들은 꼭 유물론자이어야만 한다는 법이 없다. 그러나 그런 일도 자주 있다. 음. 아래 문단 보시면 자연과학적인 동기를 지닌 유물론은 영국에서는 이미 17세기에 있었고 프랑스에서는 18세기 계몽주의에 있었어요. 독일에서는 칸트와 관념론이 이런 유물론이 나타나지 못하게 막았대요. 하지만 19세기가 자연과학의 세계로 되고 난 이후 이 유물론이 갑자기 나타났고 손바닥을 뒤집듯이 시대의 정신으로 되었다고 해요. 당대를 휩쓸었던 거죠. 음. 그래서 이 유물론을 이 시대를 요약하면 어떻게 되냐면 물질적 세계의 증가, 외적인 풍요, 내적인 빈곤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 유물론은 이런 것에 알맞는 철학이었다. 그러네요. 유물론적으로 사고하는 자연과학자들의 저서들 하면서 이 과학과 진보 자체라고 보여서 불티나게 팔렸대요. 오늘날은 어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열됩니다. 이건 책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이렇게 유물론이 이들의 학설은 다음과 같다 하면서 이미 데모크리토스가 말했던 것처럼 세계는 생성 중에 있으며 존재는 힘과 물질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거죠. 영혼적인 것은 두뇌 작용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유물론이죠. 사상과 뇌의 관계는 쓸개와 간의 관계와 같다. 사상이란 물질의 땀이다. 이런. 랑게는 고전적인 저서 유물론의 역사에서 유물론에 대한 가장 알맞은 비판을 하고 있다. 유물론은 자연과학적인 연구 방법으로서는 전적으로 긍정되어야만 한다. 자연과학적인 경험은 물질적인 실제들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진행되어야 한다. 근데 이와 반대로 형이상학과 철학적인 세계관으로서의 유물론은 거부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유물론의 주장이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 있으며 유치하고 무비판적이다. 어,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656쪽의 두 번째 문단 보면 유물론의 두 번째 물결은 19세기 말에 시작되었고 이때에는 이론론이라고 일컬어졌대요. 여기 관련된 사람은 에른스트 해켈, 빌헬름 오스트발트 이런 사람들. 1906년에는 일원론자 협회가 창립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라고 부르짖죠. 음. 어 그래서 657쪽에 해켈의 일원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찰스 다윈에 관한 최소한도의 것을 미리 알아두어야 한다. 다윈은 1848년 자연도태에 바탕한 종의 기원이란 저서를 간행했다. 이 책은 독일에서 유물론의 두 번째 물결, 특히 해켈의 활동을 위해 기본적인 것으로 되었다. 왜냐하면 종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여태까지의 통념이 모든 종들은 하나의 유일한 원세포로부터 발전해 나온다는 학설에 의해 뒤흔들리고 생물학에 하나의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이 개념은 마침내 지배적 역할을 다하게 되는데 이것이 곧 진화의 사상이다. 다윈은 그의 두 번째 저서 인간의 기원과 자연도태에서는 인간마저도 진화에 끌어들였다. 이렇게 해서 인간은 생물계에 있어서의 특별한 위치를 잃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에 의해 직접적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 생물의 진화의 한 가지 산물이고 따라서 많은 동물들 중에 하나의 종으로 되고 말았다. 코페르니쿠스가 지구로부터 그 특수한 위치를 빼앗아 버리고 다른 많은 별들 중에 하나로 만들어 버린 것처럼 다윈은 인간으로부터 그 우월성을 빼앗고 여러 동물들 중에 하나의 동물로 만들어 버렸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음. 다윈주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로 생물계에 있어서의 진화의 사실이다. 다윈은 옴짝달싹 못할 생물학적 자료들을 가지고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둘째로는 이 진화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이다. 이것은 증명되지 못하고 언제나 거듭해서 불충분하다고 공격되어 온 것, 즉 기계론이다. 즉 다윈이 생각하고 있는 진화는 해겔처럼 종이 실현되는 것은 오직 시간 안에서뿐이라고 하나 본질적인 유형은 무시간적이라고 해서
손도 대지 않고 버려두는 관념론적 형태의 뜻의 진화가 아니다. 다인은 진화를 기계적으로 작용하는 두 가지의 요인, 즉 강자와 적자만이 생명을 유지하고 유전자를 후대에 전해주는 생존 경쟁에 있어서의 도태와 자연도태에 맡겨버린다. 이 자연도태는 다시 강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며 따라서 적자의 장점이 점차로 커져서 마침내 새로운 종이 생겨났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자, 이미 다윈 이전에도 라마르크가 진화를 적응이라고 설명하려고 노력했었다. 라마르크를 따르자면 생물은 환경의 변화에 알맞춰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다른 성질들을 형성하고 이것을 유전시켜준다. 이런 진화론에 대한 설명이 계속 나오고요. 해켈은 다윈보다 급진적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저절로 생긴다고 하고 원생동물이 계속적으로 분화함으로써 마침내 최고의 포효동물 인간에게까지 이르게 된다. 아, 인간은 원숭이의 후손이다 라는 말이 유행어가 됐대요. 어, 해켈은 인간의 기원에 앞서서 이미 그의 자연적인 창조의 역사에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진화론을 주장했다. 이렇게 해서 기계론적 이론론은 인간과 동물, 더 나아가서는 유기계와 무기계마저 손을 댔고 물체와 정신에도 손을 댔다. 우리는 스피노자의 순수하고 투철한 이론론에 곧게 머물러 있다. 즉 무한히 뻗쳐있는 실체로서의 물질과 감각하고 사고하는 실체로서의 정신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신적인 세계 존재, 즉 보편적인 실체의 두 가지 기초적인 속성 또는 기본적인 성질이다. 음. 그래서 마침내 이 유물론은 신과 세계의 이원성마저도 없애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론론은 우주 안에서 동시에 신이요 자연인 그런 오직 한 가지 실체밖에 인정하지 않는다. 물체와 정신, 물질과 에너지는 이 실체를 위해서는 분리될 수 없게 결합되어 있다. 이원론이 말하는 세계밖에 있는 또는 인격적인 신은 반드시 유신론으로 나아가고 만다. 이와 반대로 이론론이 말하는 세계 안에 있는 신은 범신론으로 나아간다. 고하죠. 그래서 해켈의 이론론을 비판하기도 해요. 힐슈베르거가. 우선 원숭이가 조상이라는 학설은 원숭이와 인간이 공동적인 조상을 가졌으리라는 조심스러운 명제에 밀려났다. 그리고 쭉쭉 비판을 하고 어 그런데 소비에트 러시아의 마르크스주의에 있어서는 오늘날까지도 그의 학설이 과학으로 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제 뭐 이 정도 어 과학에 있어서 자연과학적 유물론 얘기를 했어요. 지니 님은 이 파트를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아직까지도 그렇게 상식처럼 얘기되어지는 지점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읽어왔던 부분이고요. 그게 "이게 맞아."라고 얘기하는 초등학생에게 "왜 아니야."를 설명하기가 또 힘든 그런 부분이 또 있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주입되는, 그냥 만화처럼 배우죠. 근데 그런 만화처럼 쉽게 배우는 사상 안에 주입되는 건 사실은 되게 거대한 맥락이기 때문에 뭐 전체성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직선적 시간관이라든지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는, 시간은 언제나 항상 미래로 흐른다고 그냥 당연하게 배우잖아요. 요런 것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커가면서 '그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잘 배웠으면 좋겠다, 요런 생각들을 간혹 하고요. 그거를 어릴 때부터 어떤 식으로든 한번 던져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챕터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솔직히 오늘날 철학자들은 철학을 하기 위해서는 과학을 공부할 수밖에 없죠. 음. 예전보다 과학이 훨씬 발전했잖아요. 많은 것들을 밝혀냈고 진화론도 마찬가지겠죠. 어 그래서 그냥 과학을 최신 과학의 성과들 뭐 뇌과학도 있을 거고 뭐 많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뭐 철학을 하려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당연히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자본 체제를 살펴봄에 있어서 우리가 사회학만 공부한다고 체제를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요. 음. 만 본다고 그 이념이나 체제를 완전히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동하고 있는 사회 현실이 있는데 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하고 뭔가 문제 제기를 하고 궁극적인 해결을 제시를 하려면 음. 과학에 대한 이해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현대 음. 자본주의 사회를 우리가 단순히 자본주의다라고 얘기하기엔 무리가 되게 크고 인지 자본주의라고 해서 오늘날 노동의 양상도 사실은 되게 많이 달라지고 있죠. 근데 이 부분을 사실은 마르크스가 얘기를 하지 못했던 그런 자본주의의 부분이에요. 맞아요. 심지어 자본론에서 과학기술 생산과 응용 어떤 수준에 대한 그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얘기 논의까지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인지에 관련된 일련의 노동들 뭐 예를 들어 비물질주의 노동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질주의 노동과 비물질주의 노동에서 두 가지 차원에서 비물질주의 노동은 되게 격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확장을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부분이 읽히는데 사실 비물질주의 노동을 오늘날 노동자들이 다수가 하고 있는 노동이죠. 뭐 정말 은유로서 확장시킨다면 끝도 없는 근무 시간 외에 연락하고 카톡하고 이런 것들까지도 다 업무의 일환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오늘날 되게 많이 발달했어요. 줌도 하고 있고 우리 카톡이라든지 SNS 되게 발달되고 있고 시간과 공간이 되게 제한이 풀리고 있는 이런 과학 기술과의 접목된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오히려 편해지지 않고 노동자는 오히려 비고용에 시달리면서 존재론적인 어떤 위협을 느끼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비물질 노동이라는 어떤 상황에 압축되어 있는데 그 지점에 대한 논의가 사실은 빠져 있다는 게 가장 오늘날의 막스에서는 치명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그런 맞네요.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누군가는 그 작업을 해야겠네요. 그리고 인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유물론을 봤어요. 오늘 포이어바흐, 마르크스, 엥겔스 그리고 누구냐? 그 레닌과 스탈린까지 하고 뭐 짧게 다윈, 진화론 요 정도 얘기까지 했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이 짧은 시간에 속 수 후다닥 볼 수밖에 없었는데 아쉽지만 막스만 해도 다를 게 많죠. 근데 지니 님은 이렇게 딱 한 주 동안 보시면서 유물론 전반적으로 보시면서 어떤 것들을 깨닫고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음. 이게 철학이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 혹은 우리가 마땅한 현실에서 마땅히 생각해야 될 만한 그 사유와는 별개인 느낌이 여전히 있었는데 이제 막스에 들어와서는 그 지점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면한 문제와 연결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아주 맞아요. 많이 받았고 네. 동시에 이게 직면하고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타협을 하거나 우리 그런 거 앞에서 많이 배웠죠. 뭐 어떤 관점을 종합하거나 체계로 그런 것들이 불가능한 어떻게든 우회하고 은유로서 생각해보고 뭐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절대 그런 타협과 우회적 접근이 불가능한 영역이 철학적 담론으로 들어왔구나라는 걸 되게 체감할 수 있었고 그것이 또 하나의 우리의 담론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되게 무겁게 다가오기도 하죠. 그랬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결국 혹시 우리 못치니까. 예. 궁금한 게 막스의 자본론 혹시 읽어보셨나요? 그게 청소년이 읽는 자본론 뭐 이런 거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읽어봤는데 사실 역사에 대해서 빠삭하지 않으면 그 부분도 잘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역사와 더불어서 같이 봐야만 하는 측면이 있고 왜냐하면 그 레닌과 스탈린주의가 좀 여러 물결과 그런 흐름이 있는데 이제 세계 2차 대전이라는 큰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 전후로 되게 많이 갈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념 체계도 그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미약해서 더 공부가 필요한 지점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시리즈 은근히 인제 그래도 안 본 거보단 낫죠.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요약 정리가 돼 있을 테니까. 저도 인제 꿈이 있다면 우리가 앞으로 인제 원서 인제 읽어 나갈 텐데 자본론은 반드시 뭐 읽겠죠. 너무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되게 두꺼워요. 그래서 뭐 한 3권 정도 되게 양이 많던데 그걸 한번 근데 그게 저는 또 궁금한 게
정말 재밌기도 한 게 플라톤의 서술 방식이 다르고 또 이후에 칸트의 방식이 다르고 또 막스의 방식도 다른 것 같아요.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후에 뭐 푸코도 나오고 들레즈도 나오겠지만 다 다르게 이게 철학자마다 글쓰기 전략인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런 것들을 한번 연구해 보고도 싶긴 하거든요. 그런 각자의 목적에 맞게 썼겠죠. 정말 궁금해요. 어떻게 썼을지. 저는 한번 이제 사놓기만 하고 보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썼을까? 이런 것들 궁금하기도 하고 정말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꼽아서. 혹시 지니님은 이 유물론 뭐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마지막으로. 네, 유물론 생각보다 너무 어렵고요. 그게 아, 쉽게 비판하기도 어렵고, 어, 어, 쉽게 취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래서 아마 필요하겠죠. 앞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근데 그때그때 조금씩 공부해 나가는 게 좋겠고, 앞에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읽어 나가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남아서, 그 부분에 조금 기대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오늘날 막스에 대해서 다시 쓰기 하는 학자들이 워낙 많아서, 막스 자체를 읽는다기보다는 막스의 변형, 아니면은, 막스를 재해석한 그럴 수 학자들을 있겠네요. 통해서 보는 게 훨씬 더 저는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저희 다음 주에는 키에르케고르, 이분도 엄청난 분이더라고요. 읽어보니까 내용이 정말 좋아요. 이분도 죽음에 이르는 병 이런 책도 쓰셨고, 어떤 키에르케고르, 그 다음에 니체까지 드디어 니체가 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학자들 다 나왔어요. 막스, 키에르케고르, 니체. 현대 철학에서 안 다룰 수가 없는 진짜 압도적이고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친 철학자들이죠. 다음 주에 이분들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